전편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전자의 실체를 모르는 고전물리학은 자유전자가 만드는 성장을 모르므로 이들을 가설로 취급한다. 즉,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고전물리학으로는 풀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자유전자의 활동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유전자를 모르는 고전물리학이 이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오직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전자생리학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이는 본 연구소가 발행한 전자생리학을 참고하면 된다. 결국에 태양계 아래 우주 만물은 공유결합의 노예이고 또한 공유결합을 만들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하는 자유전자의 노예이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환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죽일 수도 있고 공유결합을 만들어내는 에스터 과정이나 축합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립자이면서 생체의 에너지인 자유전자는 인간의 조물주도 되고 염라대왕인 저승사자도 된다. 이때 공유결합은 투탕카멘의 미라와도 연결된다. 보통 시신은 썩어서 분해된다. 그러나 미라는 그대로 보존된다. 물론 이를 본 고전물리학은 신기하게 바라본다. 그러나 이를 양자역학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는 그냥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아주 간단한 원리이다. 이 시점에서 미라를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미라입니다. 미라는 부패를 막아 시체의 형태를 보존한 상태를 말하며 주로 고대 이집트에서 그 기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었고 이를 위해 시신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보존 과정은 복잡했는데 내장을 제거하고 향료와 천으로 시신을 감싼 후 수십일 동안 말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뿐만 아니라 페루, 중국, 그리고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도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미라를 통해 고대인의 생활 방식, 질병, 그리고 당시의 풍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라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라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미라는 도대체 무슨 용도일까? 이는 미라의 사후 세계 때문이다. 이는 동양의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는 양자역학의 최고봉인 양자얽힘과 연결된다. 즉, 죽은 조상의 뼈나 인체에 잘 보존된 자유전자가 후손의 생체에 든 자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는 그냥 듣게 되면 자동으로 황당무계하게 들리면서 곧바로 미신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에 양자역학의 최고봉인 양자얽힘을 대입해보면 이는 최첨단 과학으로 변하게 된다. 이를 동양의 풍수에서는 동기가뭉이라고 부른다. 동기가뭉은 죽은 조상과 산 자손이 서로 자유전자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소통한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풍수지리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소가 발행한 풍수지리 책을 참고하면 된다. 그래서 고전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AI에게 동기가뭉을 묻게 되면 황당무계한 답변이 돌아온다. 이도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기가뭉, 즉 같은 기운이 서로 영향을 주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기가뭉은 전통 동양 철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으로 같은 성질이나 기운을 가진 것들끼리 서로 공명하고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이 공명하거나 비슷한 성질의 사람들끼리 쉽게 서로 끌리는 현상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자연계와 인간 사회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로 사람들 간의 유대, 자연의 균형 등이 이를 대표합니다. 동기가뭉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적으로는 에너지의 상호작용이나 인간관계의 공감 능력 등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즉, 미라는 서양식 풍수인 것이다. 이것이 미라의 사후 세계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미라의 문화는 전 세계적인 문화라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양자얽힘의 개념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양자얽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얽힘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들이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동시에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입자 간의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작용이라 부르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후 실험을 통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양자 컴퓨팅과 통신 기술, 암호화 등의 최첨단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우리가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양자 얽힘, 그 발전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공유결합의 문제로 와보자.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예외 없이 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공유결합으로 조립된 상태이다. 이를 우리는 탄생 내지는 성장이라고 부른다. 거꾸로 이런 공유결합이 전자의 환원을 통해서 풀리게 되면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분해된다. 이 경우가 생명체이면 생명체는 그대로 죽게 된다. 결국에 미라는 공유결합이 풀리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는 미라의 근원인 시신이 분해되지 않게 해주면 된다. 그러려면 미라의 근원인 시신의 공유결합을 풀어버리는 자유전자를 누군가가 나서서 수거해주면 된다. 우리는 이를 방부제라고 부른다. 방부제의 개념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부제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주된 역할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 제품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부제로는 소르빈산, 벤조산, 그리고 파라벤 등이 있습니다. 방부제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통기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섭취나 특정 성분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소비자들의 건강 우려가 커지면서 천연 방부제나 무방부제 제품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부제를 사용할 때는 권장 사용량을 지키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세 가지의 물질이 방부제로 나온다. 이들 세 가지는 파라벤, 소르빈산, 벤조산이다. 이들 셋의 특징은 모두 전자가 부족한 이중결합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보유한 이중결합은 전자만 보면 환장하고 달려들어서 쓸어가 버린다. 이들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적 특성이 중요한 벤조산과 이중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조산은 화학식 CuHOCOOH로 구성된 대표적인 방향족 카복실산입니다. 이 화합물은 방향족 고리인 벤젠에 카복실기가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독특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냅니다. 벤조산 자체에는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중결합은 벤젠 고리의 공명 구조에서 나타나는 전자 이동으로 설명됩니다. 특히 이 공명 구조는 벤젠 고리가 안정성을 갖게 하고 벤조산이 다양한 화학적 반응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벤조산은 방부제로도 사용되며 산업과 식품 분야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구조이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진 벤조산과 화학적 결합의 관계는 화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르빈산과 이중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르빈산은 식품 보존제로 널리 사용되는 유기 화합물입니다. 주로 빵, 치즈, 음료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추가되어 세균과 곰팡이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르빈산의 화학 구조를 보면 분자 안에 2개의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결합은 분자 구조에서 원자 간 결합이 2겹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말하며 전자 밀도가 높아 화학 반응성을 증가시킵니다. 덕분에 소르빈산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르빈산은 적정량 사용 시 인체에 안전하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지만 과도한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확인하고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과 생활용품에 흔히 사용되는 파라벤과 이중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라벤은 방부제로 사용되는 화합물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파라벤의 화학 구조에 포함된 이중결합이 문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중결합은 분자의 반응성을 높이는데 이로 인해 파라벤이 체내에 흡수되어 에스트로겐 호르몬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용이 일부 연구에서 내분비 교란이나 암 발생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준 용량에서 사용되는 파라벤은 안전하다고 평가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품에 표기된 성분을 확인하고 과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화장품을 사용할 때 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의 공통은 방부제이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공통은 이중결합이다. 이 이중결합은 자동으로 자유전자가 물질을 환원해서 공유결합을 풀고 이어서 물질을 썩게 하는 과정을 막아버린다. 이게 방부제의 핵심이다. 즉, 방부제의 핵심은 물체의 공유결합을 풀어버리는 자유전자이다. 그래서 부패는 자동으로 과잉 자유전자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공기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유전자가 존재하므로 공기가 없는 진공포장은 자동으로 부패를 막게 된다. 이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공포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공포장은 포장 내부의 공기를 제거해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식품 보관에 사용되는데 산소를 차단해 세균 번식을 막고 부패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 생선, 채소, 과일 같은 식재료는 진공포장을 통해 장기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습기를 방지하거나 냄새가 섞이는 문제도 줄여줍니다. 진공포장은 단순하지만 효율적입니다. 공기를 뺨으로써 산화와 노화를 억제하고 보관 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간편한 가정용 진공포장기도 널리 보급되고 있어 누구든 집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선도와 보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진공포장.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습기와 냄새 문제가 나오는데 습기와 냄새도 결국에는 자유전자라는 에너지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 말한 AI의 대답은 어디까지나 고전물리학의 관점이다. 추가로 고전물리학은 방부제가 세균과 같은 미생물을 막아서 부패를 막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전자가 미생물의 에너지이므로 미생물은 그냥 먹이를 따라서 모였을 뿐이다. 한마디로 이 설명은 앞뒤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여기서 미생물의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음식이 상하거나 부패할 때 그 주된 원인은 바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곰팡이, 효모 등으로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빠르게 번식하며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의 색, 냄새, 맛이 변하고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섭씨 5도에서 60도 사이가 미생물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온도라 이를 위험온도대라고 부릅니다.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 냉장고를 이용하거나 조리 전후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부패를 막기 위해 염장, 건조, 냉동 등 다양한 보존 기술이 사용됩니다. 결국 미생물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부패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더 신선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이런 기본 지식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위험온도대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 부패를 만드는 미생물이 제일 잘 활성화되는 온도 영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온도 영역은 자유전자가 제일 잘 활성화되는 온도 영역이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으로 동시에 바라보게 되면 이만큼 시각 차이가 크게 된다. 이 시점에서 위험온도대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패에서 위험온도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온도대를 흔히 위험온도대라고 하는데요. 이 온도는 보통 섭씨 5도에서 60도 사이를 말합니다. 이 범위에서는 세균이 빠르게 증식해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차가운 음식은 5도 이하, 뜨거운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요리 후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세균 번식이 시작될 수 있으니 빨리 냉장 보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해동 시에는 상온보다는 냉장고나 찬물,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세균 증식을 예방해야 합니다. 음식의 보관 온도와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즉, 부패의 근원은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아니라 자유전자라는 미생물의 에너지가 부패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이를 자유전자가 생명체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고전물리학으로 보면 미생물이 부패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 자동으로 부패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부패를 양자역학으로 보게 되면 부패균은 없고 부패를 만드는 자유전자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부패균의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패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패균은 음식물이나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미생물로 주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면서 악취나 유해물질을 생성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번식 속도가 빨라져 식중독 등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패균으로는 클로스트리디움과 살모넬라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고기, 생선, 유제품에서 발견됩니다. 부패균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을 냉장 보관하고 조리 시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패가 의심되는 음식은 섭취하지 말고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을 위해 부패균의 위험성을 알고 올바른 보관과 조리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체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아는 양자역학으로 부패를 바라보게 되면 부패는 부패균의 문제가 아니라 물체의 공유결합을 푼 자유전자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고전물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세균이 병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즉, 병이 났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세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균은 그냥 자유전자라는 먹이를 따라서 모였을 뿐이다. 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방부제는 공유결합을 푸는 자유전자를 수거하는 물질을 말한다. 우리는 이를 알칼리 물질이라고 말한다. 산과 알칼리 원리는 본 연구소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고대에는 방부제로 약초를 썼다. 그 이유는 약초에 든 방향족 성분 때문이다. 방향족의 개념을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방향족, 즉 방향족 화합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향족 화합물은 벤젠 고리와 같은 고리형 구조를 가지며 독특한 안정성을 보이는 화합물을 뜻합니다. 이들은 고리 내의 결합이 단순한 단일 또는 이중 결합이 아니라 전자가 고리 전체에 걸쳐 델로칼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산업적으로 중요한 물질들입니다. 방향족 화합물은 플라스틱, 염료, 약품 같은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발암성 등 독성을 가지기도 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확인한 방향족 화합물 이해가 되셨나요? 화학은 어렵지만 그 안에 숨겨진 원리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초에 든 방향족은 전자가 부족한 이중결합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방향족은 전자만 보면 환장하고 달려들어서 전자를 쓸어가 버린다. 그러면 미라의 공유결합을 풀 자유전자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 결과로 미라는 그대로 보존된다. 그래서 미라 옆에는 항상 약초가 함께 있게 된다. 물론 이를 본 고전물리학은 신비롭다고 외쳐댄다. 그러나 이를 양자역학으로 보게 되면 이는 그냥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아주 간단한 원리이다. 이때 많이 쓰인 약초가 캐모마일이나 계피이다.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방향족 성분이 들어있고 계피에는 시나몬 알코올이라는 방향족 성분이 들어있다. 이 두 개념도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몬 알코올을 들어보셨나요? 시나몬 알코올은 천연 방부제로서 주목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식품의 부패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곰팡이나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성 방부제에 비해
인체에 해가 적어 더욱 안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성분을 활용한 식품 보존 기술과 화장품, 의약품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선택지로 각광받는 시나몬 알코올, 앞으로 그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캐모마일에 포함된 아피제닌 성분과 그 효능에 대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피제닌은 캐모마일에 함유된 천연 플라보노이드로 소염작용, 항산화 효과는 물론 항균 작용도 뛰어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피제닌은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유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식품 보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라는 점에서 합성 방부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과 환경 친화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피제닌이 식품 또는 화장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들을 양자역학으로 풀면 아주 쉬운 이야기가 된다.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전자가 만들어내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조립된 상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물론 이때 예외는 절대로 없다. 또한 이런 조립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도 비생명체도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균인 미생물을 잡아 족치는 항생제 문제로 간다. 즉, 항생제와 방부제는 똑같은 개념이라는 뜻이다. 이 문제는 상당히 긴 이야기라서 다음으로 미루자.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고전 물리학은 자유전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이들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양자역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유전자는 생명을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서 미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라 제작 과정과 그 유래를 알려주며 미라가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사실을 언급하죠. 미라는 죽은 조상의 에너지가 후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양자역학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기감응이란 같은 기운이나 성질을 가진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인간관계와 자연계의 균형에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이 영상에서는 양자얽힘과 그 특성, 그리고 방부제의 역할과 화학적 특성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양자얽힘은 두 개의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태가 동시에 결정되는 현상이며 과학자들은 이것이 정보 전송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해요. 방부제에 대해선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주고 대표적으로 파라벤, 소르빈산, 벤조산이 있어요. 벤조산과 소르빈산은 각각 독특한 화학적 성질을 가졌으며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중 결합은 화합물의 반응성을 높이고 소르빈산은 미생물 억제에 효과적이지만 과용은 피해야 해요. 파라벤은 방부제로 쓰이며 방부제의 핵심은 이중 결합인데 그로 인해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처럼 작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진공 포장은 공기를 빼서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균 번식을 막아 부패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부패의 주요 원인은 미생물이라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빠르게 번식하며 음식을 망가뜨려요.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생물 관리가 중요하며 보존 기술로는 염장, 건조, 냉동 등이 있습니다. 위험 온도대는 섭씨 5도에서 60도 사이로 이 범위에서 세균이 빨리 증식해 식중독 위험을 높이니 음식 보관 시 주의해야 해요. 부패균은 음식 분해 시 활성화되는 미생물로 특히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 유해물질을 만들며 이를 막으려면 냉장 보관과 충분한 가열이 필수입니다. 부패는 사실 자유전자가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생물보다 물체의 공유결합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도 있네요. 방부제로 사용되는 약초는 방향족 성분 덕분에 미라 제작 등에 쓰였고 방향족 화합물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화합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향족 화합물과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약초 성분 및 그 효능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특히 캐모마일의 아피제닌과 계피의 시나몬, 알코올 같은 성분들이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성분들은 식품과 화장품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물체는 전자가 만들어내는 공유결합으로 조립되며 이는 생명체와 비생명체 모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와 방부제는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